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의 탐산기, 초음파 탐산기는 이제 주로 금속 등의 내부 상태를 파괴하지 않고 주로 이제 외부에서 검사를 하는 비파괴 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장치들을 우리가 초음파 탐산기라는 정의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초음파 탐산기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트랜스듀서 센서는 주로 이제 프로브라고 하는 용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수직형 트랜스듀서하고 이제 사각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음파 탐산기는 주로 수직용 트랜스듀서를 사용한 초음파 탐산기. 아까 얘기했던 펄스 발생기에서 만들어진 고압 펄스는 이제 앞전 소자를 진동시켜서 우리가 초음파를 만들게 되는데, 수직 트랜스용으로 해서 이제 측정 시료에 수직으로 초음파를 송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우리가 종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종파. 그래서 결함이 있으면, 여기 중간에 결함이 있으면 반사되는, 바로 반사된 초음파 펄스, 이걸 우리 이제 에코 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코 펄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수신에서 수신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처리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펄스, 그 다음에 결함이 있으면 약간 낮고, 그 다음에 뒷면까지 다 갔다 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사파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각용은 대상 표면에 대해서 비스듬한 형태, 비스듬한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형태 측정할 때 쓰는 거고, 얘들은 전단파를 송신한다. 그리고 이제 용접 영역 주변에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결함을 검출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보고 이제 반사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얘가 얼마나 거리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검사할 때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나가 있는데요. 소나는 우리가 자주 많이 쓰는 센서 중에 하나죠. 소나는 음파를 발생을 해서 그 반사파를 수신하는, 그래서 주로 이제 배에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수중의 음향 기기에서 사용되는 거를 주로 이제 소나라고 얘기를 하죠. 소나는 어쨌거나 지금 뭐 어민들이 이제 이렇게 그 고기들이 이동하는 거를 측정을 탐지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낚시배 같은 데 타고 가면 선장님이 이제 소나 쏴가지고 밑에 고기들이 많이 있나 없나 보면서 이동을 해 가는 방식을 가지고 잡고 있죠. 예. 다 알려주죠. 딱 보면 알아요, 물고기가 많은지 없는지. 그때그때마다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이런 검사할 때도 소나를 쓰게 된다. 그래서 초음파 펄스가 이와 같이 수심이 있으면 수심에 이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심이 h가 있으면 이 h까지 송신 반사파, 그러니까 송신파가 송신했다가 해저에서 반사돼서 오는 파를 검사하게 되는데, 그 거리, 그리고 갔다 오는 시간, 그죠? 시간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CRT에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중에서 음파가 가는 이제 이 쑥쑥 가는 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죠? 음파 속도, 음파 속도하고 그 다음에 수심의 높이, 그 다음에 갔다 오는 시간, 뭐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요 깊이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거리나 깊이는.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보호 센서, 이거는 뭐 우리 초음파 센서 많이 봤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실험을 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세 개의 초음파 센서가 이제 앞뒤 범퍼에 붙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거리가 알아지는. 그 다음에 표면 탄성파가 있어요. 이거는 표면 탄성파는 탄성체 전체를 통해서 전파하는 음향파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최적, 이거를 이제 이런 파를 이제 최적 탄성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탄성체 표면을 따라서 전파되는 이제 탄성파를 이제 표면 탄성파다. 탄성파가 전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표면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용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체 표면을 따라서 이동할 때는 이제 우리가 횡파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이제 센서라든가 액추에이터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 탄성파 발생의 원리는 쏴라고 하는데요. 전극 표면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극을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IDT라고 얘기하거든요. 인터 디지털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IDT. 그래서 앞전 IDT는 이제 앞전체 기판 상판에 형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두 개를 만들어서 전극 빗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전극에 이제 전압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 횡파가 발생을 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탄성파의 발생을 하는 원리는 이렇게 플러스 그 간격을 두고서나 전극을 씹는 거죠. 전압이 인가되기 전에는 이게 평행한 상태가 되고요. 정지 상태인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바꾸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파가 사인파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한 주기 밑에 점에서 다시 밑에 점까지 되는데 이게 주기잖아요, 람다. 이런 주기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파형을 만들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파형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그래서 이제 IDT의 입력 신호에 이제 입력 IDT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파가 전달돼서 센싱 방막이라고 하는 데를 거쳐서 파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출력 쪽의 IDT에 이제 마지막 신호가 전달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요 탄성파를 이제 우리가 전기 신호를 출력을 이제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의 탄성파의 속도는 요 표면의 탄성파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기판의 밀도, 탄성 계수 이거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리고 사용되는 주파수 수는 10MHz에서 수기가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 파가 전달될 때 여기 센싱 방막에 이제 뭐 가스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렇게 생체 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요 파들이 전달되는 파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파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이런 용도로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가스 센서, 쌀로 해서 이제 가스 센서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입력 IDT하고 출력 IDT가 있으면 그 중간에 가스 입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받는 파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파주면 조그맣게 바뀌는. 그래서 탄성 표면파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이제 인식을 하더라. 아주 미세한 걸 인식할 때 이제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센싱 방막이라고 하는 거는 표면 탄성파가 전파되는 영역에 특정 가스를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방막을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를 흡착하면 기계적 또는 전기적 특성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IDT 수신되는 센서의 발진 주파수는 가스 농도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가스의 이제 흡착에 의해서 이제 의해서 이제 센싱되는 이제 방막의 질량, 이 질량이 이제 증가할 거잖아요. 많이 하면은 그 질량에 기인해서 이 출력 주파수가 변동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동되는 주파수는 결국은 면적에 비례하고요,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 K, 그 다음에 M,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놓고요.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건데, 저는 변화에 의해서 얘가 감지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까지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스 센서의 특징입니다. 감도가 주파수의 자승에 비례한다. 감도가 주파수의 자승에 비례한답니다. 더 높은 주파수에서 더 작은 우수한 감도를 가지는 계측기로 사용을 한다. 주파수는 또는 소자가 탐색할 수 있는 깊이를 결정한다. 주파수가 높으면 침투 깊이는 짧아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사스 소자 자체는 특이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표면에 각종 방막을 코팅을 해서 소자의 선택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 센실 방막을 어떻게 우리가 코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뭐 가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감지 센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쏴의 단점은 표면의 질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 환경 인자, 온도, 습도, 산화, 정기적인 거, 잡음적인 거,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한 점이 단점이라는 거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걸 개선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의 정의하고 분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폰은 말 그대로 마이크입니다. 음향이에요. 음향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트랜스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자체의 파장을 검사를 해서 그걸 전기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센서다. 그래서 마이크로폰에는 이제 동작 원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는데, 콘덴서 마이크로폰 이게 제일 일반적인 거고요. 일렉트릭 콘덴서 마이크로폰 이게 좀 약간 특수하죠. 그다음에 자기 마이크로폰, 얘도 좀 특수하긴 하지만 또 쓰고요.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구조는 이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전전 용량을 검사를 하는 정전 용량형 마이크로폰이 대체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케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음파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콘덴서 안에, 회로 안에 콘덴서가 붙어 있고요, 저항도 붙어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응용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접지하고 이제 음파가 발생을 하면 요 뒤 접지하고의 요 간격이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요 분극 전압을 가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뭐예요? 전압도 달라지겠죠. 그 전압에 의해서 이쪽으로 출력을 내서 음성 신호를 이제 검사를 하는 이런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음파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에 대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전극들은 저항을 통해서 전하를 공급하는, 그 다음에 외부 전하번에 의해서 분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극자, 여기 저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분극저항은 저항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음압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지하는데 쉽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원리인데요. 동작 원리 두 번째인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캐파시턴스에 요 콘덴서에 이제 외부에서 요 판이 움직이게 되면 요 안에 전하가 변화가 생기고 두 판 사이에서 전압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압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가해준 전압하고 두 개가 반응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전압이 반응하면서 전압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압 변화에 의해서 얘가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그 신호가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증폭을 시켜야죠. 증폭기를 통해서 증폭해서 음성 신호를 출력을 해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식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참고로 보세요. 뭐 수식은 뭐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 전극 사이 다이그램에서 이 전극 사이에 이제 갭 공극인데, 에어갭은 에어갭이 매우 좁게 이제 만들면 만들수록 고주파에서 마이크로폰의 기계적 감도는 이제 감소하게 된다. 요거 하나는 좀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주파에서는 마이크로폰의 기계적 감도는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일렉트릭 콘덴서 마이크로폰 EC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깊게 알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렉트릭은 이제 영구자석인 이제 전기 분극을 가진 유전체를 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 분극을 가진 유전체들이 이렇게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유전체 내에 이제 정전하가 배열되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전기에 전기를 이용해서, 전하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형식을 좀 그림으로 간단하게 구조로 보여줬고요. 뭐 안에 이제 일렉트릭 방막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방막 일렉트릭, 배면 일렉트릭, 전면 일렉트릭,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일렉트릭 마이크로폰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냥 동작 원리는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 이제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음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화, 여기에 변화가 일으면서 전화가 만들어지는 그 전화를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증폭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폭한 결과를 출력을 해서 이제 인식하게 되는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맴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폰이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맴스 기술로 만들어진 마이크로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치파되어져 있죠. 아주 작죠. 일반 마이크로폰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예전에는 아까 우리 조그만한 콘덴서형 마이크로폰을 썼는데요. 요즘은 그런 콘덴서보다는 램스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 마이크로폰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실리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저가형이고 그 다음에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화돼서 주로 모바일 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맴스 마이크로폰도 결국은 앞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콘덴서 마이크로폰하고 동일해요. 원리는 그걸 최소화시켰다는 거가 이제 특징인 것 뿐이죠. 그리고 반도체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안에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구멍을 뚫고요. 그 안에 이제 고정된 배면 전극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판에.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 다이어프램이라는 게 있고요, 판이. 그래서 이 공극이 있는데요, 얘하고 음파에 따라서 이 공극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파가 들어오면 배면 전극에 뚫어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다이어프램을 이제 진동시키는 거죠. 진동시키고 그 진동되는 거에 따라서 변이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변이를 통해서 정전 용량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압으로 변환시켜서 이제 받아내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납작하게 되어 있죠. 반도체 칩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소형 마이크로폰의 기술 변화는 결국은 이렇게 ECM 타입의 아날로그 출력, 그 다음에 디지털 출력을 해내는 이런 형태에서 램스 기술로 발전하면서 램스 기술의 아날로그로 출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바로 출력이 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폰의 변화도 결국은 스마트폰 때문에 더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변화가 된 거죠. 스피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것도 아주 작잖아요. 반도체 기술이 아니면 만들기 쉽지 않죠.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이크로폰인데요. 자기 마이크로폰은 이제 구조에 따라서 다이나믹형 자기 마이크로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본형 자기 그 마이크로폰이 있다. 다이나믹형은 이제 가벼운 이런 다이어 램프에 이제 가동 코일을 이제 고정시켜주고 그 자숙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음파를 받아들이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본형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얇은 리본 형태의 도체를 진동시켜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타입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폰까지 좀 봤고요.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껴가지고 여기서 파가 움직여서 안에 자석이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아날로그 출력을 내는. 그리고 얘는 링 타입으로 돼서 요 음파를 가지고 링을 움직여서 여기에 이제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형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판은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가 뒤에 위치 변환 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